오늘은 EBS 건축탐구집을 촬영을 하고 이제 방송을 했어요. 근데 그 방송이 끝나고 유튜브에 영상이 올라왔는데 거기에 댓글이 되게 많이 달렸거든요. 근데 그 댓글 하나하나에 제가 다 대답을 해드릴 수가 없어서 이렇게 그냥 하나로 Q&A를 묶어가지고 말씀드리려고 영상을 한번 켜봤습니다. 댓글에서 제일 많이 하시던 질문이 단열이던데 단독주택 단열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단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구옥이나 한옥을 인테리어를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도 다녔고 제가 스스로도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단열에 대한 질문이기는 해요. 이게 상업성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주택인 경우에는 대부분이 그렇죠. 근데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파트하고 단독주택을 좀 나눠서 생각하시잖아요. 아파트는 단독주택에 비해서 온도 변화가 좀 적은 편이고 단독주택은 날씨에 따라서 춥고 덥고가 좀 심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다 있고요. 또 그렇지 않게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일단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콘크리트로 구조 설계를 하죠. 그리고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콘크리트, 목조, 조적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나눌 수 있는데 예전에 지었던 집들은 대부분이 조적조 주택이잖아요. 근데 조적조 주택이 제일 문제가 뭐냐면 사실 내부적으로 구조가 좀 약하다 이거는 아니에요. 저희가 아파트를 짓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단독이 살아야 되는 집을 짓다가 보면은 사실 집에 그렇게 큰 무게가 막 그렇게 들어가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하시는 것보다 조적조든 콘크리트든 목조든 이게 집 한 채에 대한 구조를 받치는 데에는 그렇게 큰 무게가 들어가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나 단독주택이나 똑같이 단열을 어떻게 해야 되냐, 단열을 잘하냐 못하냐에 대한 문제지 이게 막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문제거든요. 근데 다만 단독주택이 취약한 단 한 가지의 문제점은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건물 기초 자체를 1층에서 마주할 일이 없는 게 대부분 다 지하가 있잖아요. 근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하가 있든 없든 어쨌든 그 집 한 채가 기초 콘크리트하고 맞닿아져 있으니까 그 바닥에 있는 냉기가 그대로 올라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집 안이 춥다 이거보다는 좀 한기가 든다, 약간 이런 표현이 좀 맞을 것 같아요. 근데 그 한기를 없애려고 하면은 일단 단열재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단열 같은 경우에는 내단열, 외단열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나뉘잖아. 단독주택에는 그 중에 뭐가 더 유리할까? 단독주택에 유리하다 안 하다 이렇게 말할 만한 단열재가 존재한다고 보기보다는 단독주택도 설계를 어떻게 하고 집이 어떻게 지어졌느냐에 따라서 효율이 잘 나오는 단열재가 있고 좀 아닌 단열재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설명하자면은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외단열과 내단열을 대부분 거의 다 했어요. 근데 돈을 그렇게 크게 들여서 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저희가 외장 공사를 하는 앞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외장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벽이 되게 깔끔하게 떨어져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외단열을 두를 수 있는 상태였는데 뒤쪽 같은 경우에는 외단열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왜냐면은 이제 다른 집하고 맞닿아져 있으니까. 그래서 내단열은 전부 다 두르고 외단열은 저희가 외장 공사 한 부분만 둘렀습니다. 근데 외단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제품을 쓰느냐에 따라서 확실하게 다르지만 내단열 같은 경우에는 좀 기술적인 게 필요해요. 예를 들면은 저희 같은 경우에 내단열을 할 때 스프레이 단열품을 썼거든요. 이게 스프레이 단열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이소핑크나 일반 스티로폼 단열재보다는 단열 효과는 조금 떨어져요. 근데 저희 집에 제일 문제가 뭐였냐면요, 조적조라서 이제 시간이 좀 지나다 보면은 조금씩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 균열을 막기 위해서는 일반 네모 반듯하게 들어간 스티로폼 단열재를 넣으면 어디선가 바람이 새서 들어올 거예요. 근데 스프레이폼 같은 경우에는 뿌리는 거기 때문에 그 구멍 하나하나를 어느 정도 좀 잡을 수가 있거든요. 저희 집 같이 조적조로 만들어진 집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내단열을 할 때 스프레이 단열품으로 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해요. 근데 집 컨디션에 따라서는 외단열을 따로 또 하셔야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일반 내단열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사실 공사비에 한계가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단열재가 비싼 거는 아닌데 이제 저희가 콘크리트든 조적이든 일반 벽체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다루끼를 치고 석고보드를 붙여요. 그 위에다가 도배를 하는 건데, 다루끼라는 게 이제 목재를 저희가 벽에다가 세우면은 석고보드와 일반 벽 사이에 목재 각이 서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목재 각을 전면을 다 메꾸는 게 아니고 석고보드를 칠 수 있을 만한 규격으로만 이렇게 메꾸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사이가 비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다가 단열재를 넣게 돼요. 그 다루끼라는 목재가 30mm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석고보드를 앞쪽으로 더 당길 만한 작업을 하지 않는 이상은 웬만하면은 30mm로 단열재도 같이 맞추는 게 공사비도 절약할 수 있고 기간도 줄일 수 있는 길이에요. 그 30mm짜리 아이소핑크를 좀 많이 쓰시거든요. 그렇게 지 효율성에 따라서 스프레이를 쓰셔도 되고 아니면은 단열재를 쓰셔도 되고요. 그거는 컨디션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단열에 중요한 거 중에 하나가 창호잖아. 창호의 종류랑 우리 집에는 어떤 창호가 쓰였는지 이런 것도 설명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창호 같은 경우에는 제일 요즘에 많이 쓰시는 게 PVC 그리고 알루미늄 그리고 복합 프레임 이렇게 세 가지를 많이 쓰시는데 복합 프레임은 좀 제외하고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단열도 좋고 내구성도 되게 좋거든요. 근데 대신 가격이 비싸요. 그러다 보니까 막 추천을 드리고 그러진 않거든요. 뭐 당연히 완벽하게 하고 싶으시면은 복합 프레임이 제일 좋죠. 근데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알루미늄을 썼어요. 사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내구성이 되게 뛰어난 편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창이 길거나 아니면 집 전체를 약간 창으로 덮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내구성이 강한 알루미늄을 좀 사용을 해요. 근데 이제 알루미늄이 내구성은 당연히 강한데 단열에는 조금 취약하거든요. 근데 그 단열 같은 경우에는 단열 바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럼으로써 단가가 좀 올라가긴 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좀 커버가 되거든요. 그리고 PVC 같은 경우에는 단열성은 되게 우수한데 내구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뭐 플라스틱이니까 사실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근데 저희는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없었어요. 방송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사실 창이 되게 길게 나 있어가지고 이거를 PVC로 제작을 하려고 하면 너무 공사 범위를 뛰어넘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알루미늄으로 제작을 했고요. 저희는 그냥 좀 만족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뭐 우풍이 돌거나 막 바람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뭐 바깥의 온도하고 크게 막 차이가 나거나 뭐 그러지는 않아요. 그냥 저도 아파트를 되게 오래 살아봤지만 아파트하고 그렇게 딱히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단열에 대해서 좀 많이 오해를 하시는 게 벽이 두꺼울수록 좀 열 전도율이 낮으니까 그게 단열에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게 단열에 뭐 효과가 있다 없다 말씀을 드리기보다는요 사실 그렇게 되면은 내부하고 외부 온도에 콘크리트가 같이 맞닿아져 있기 때문에 콘크리트에 결로가 생겨요. 근데 그게 자칫 누수처럼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 집이 이제 썩기 시작하는 거죠. 내단열과 외단열보다 더 신경 쓰셔야 될 게요. 창호가 넓은 집일수록 유리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유리 같은 경우에는 보통 로이 유리를 쓰시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모르시고 계신데 로이 유리 같은 경우에는 제작을 하려고 하면 강화 유리로는 안 돼요. 일반 유리밖에 안 되고요. 대신에 복층 유리이기 때문에 2중이든 3중이든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 바깥에 로이 코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 전도율을 낮추고요. 그 유리 사이마다 아르곤 가스라는 걸 넣어요. 아르곤 가스를 넣음으로써 좀 더 단열 성능을 높여주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3중 유리를 썼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조금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도 한옥 9옥을 10년 정도 작업을 해왔는데 되게 유명한 카페도 있고 뭐 레스토랑도 있고 집은 당연히 많고요. 아무튼 그동안 제가 그렇게 작업을 많이 해봤는데 제가 단독주택을 사는 이유가 있겠죠. 말씀드렸던 그 10년 정도의 기간 동안 단독주택이 이렇게 따뜻할 수 있냐 이렇게 신기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리고 저도 단독주택을 처음 살아보는 건 아니어서 공사만 잘하면은 아파트보다도 더 따뜻할 수 있다는 거를 충분히 알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사실 용기라기보다는 그냥 당연하다 생각하고 그냥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하나 더 블루 반사창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면 몇 분 제가 또 댓글에서 본 것 같아요. 그런 블루 반사 유리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거를 댓글에서 몇 분 본 것 같아요. 블루 반사 같은 경우에는 낮에는 햇빛을 쬐야 되니까 블라인드를 열어놔야 되는데 프라이버시 보호가 좀 안 되잖아요. 집이 따닥따닥 붙어 있다 보니까 반사 유리 같은 경우에는 밤에는 이제 불을 켜면 다 보여도 그건 뭐 아파트도 마찬가지겠지만 낮에는 앞에 유리가 거울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빛을 다 반사를 해내는 거거든요. 저희는 그냥 색상을 블루로 썼던 거고요. 뭐 연두색도 있고 골드도 있고 좀 다양하게 있는 편입니다. 근데 제가 보통 공사를 해도 유리 같은 경우에는 반사 유리를 좀 권하고 있어요. 이제 어느 정도 대답이 된 것 같으니까 그리고 다음은 주차 문제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시더라고. 사람들이 단독주택에 살기 많이 고민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주차 문제잖아. 그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주차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독주택이 진짜 전원식으로 가느냐
도심 한복판에 있는 진짜 조그만 단독주택을 매입을 해서 거기에 사느냐, 이거에 따라서 주차 문제는 확실하게 갈리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숲 사이에 진짜 조그만한 단독주택 단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거의 정 가운데를 제가 매수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주차 문제에 관련성이 있는 게 주차를 될 만한 골목들이 되게 좁고 자동차 대수는 세대에 따라서 되게 많아질 수밖에 없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제가 여러 가지를 봐왔지만 주차 같은 경우에는 조언을 드리고 싶은 문제예요. 그게 그 동네에 다가구 주택이 맞느냐 다세대 주택이 맞느냐, 사실 이 차이가 그 동네에 주차할 수 있는 차량의 대수를 좀 결정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은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한 집을 쪼개서 여러 가구가 살다가 보니까 주차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골목마다 주차를 한 집에 뭐 3대가 될 수도 있고 4대가 될 수도 있고 집 가구에 따라서 좀 많이 돼야 되는 상황이 돼요. 근데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어놓으면은 거의 대부분이 필로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이 있어요. 그래서 집 조사를 할 때 단독주택과 다세대 주택이 많은 지역이다 하면은 막 크게 그렇게 문제는 또 안 되고요. 근데 다가구 주택이 많은 동네다 이러면은 주차 문제는 확실하게 발생합니다. 사실 뭐 다세대 주택이랑 단독주택만 많다고 해서 주차 문제가 아예 발생 안 한다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에요. 근데 그나마 좀 덜 하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옆에 사실 주차장이 있어요. 주차장을 만들어 놨는데 이 사이즈가 좀 중형차가 들어가기에는 애매하고 경차가 들어가기에는 좀 널널하고 좀 이런 상황이거든요. 제 차가 경차가 아니다 보니까 주차장을 쓸 일이 없어서 그냥 펜스로 막아둔 거거든요. 방송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또 뒤쪽으로 또 창고 같은 부분이 있는데 그쪽도 활용을 할 수가 있어서 그냥 맡게 됐습니다. 그리고 시내 안에 단독주택을 매입해서 사신다고 생각하시면 사실 어느 정도까지는 좀 포기를 하셔야 되는 게 맞죠.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거든요. 아파트가 또 그런 면에서 유용하고 그런 커뮤니티 시설 때문에 비싼 이유가 있잖아요. 그 다음 공과금 관련해서 질문도 많이 하셨는데 여기 집 공과금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공유해 줄 수 있나? 공과금은 일단 제일 많이 궁금해하시는 가스비, 요즘에 되게 춥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스비를 먼저 좀 공개를 해볼게요. 1월분이고요. 지금 17만 원 조금 넘게 나왔습니다. 1월분이고요. 그리고 12월분, 그리고 11월분. 일단 가스는 난방이니까 이 정도만 공유를 해드리면 되겠죠. 그리고 전기 요금을 공유를 해드릴게요. 전기 같은 경우에는 제일 많이 쓰는 이제 8월달 같은 경우에는 33,490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7월달 같은 경우엔 2만원 조금 넘게 나왔고요. 그리고 6월달은 25,000원이 조금 안 나왔어요. 이거는 다 자료를 올려드릴게요. 이게 사실 생각하시는 것만큼 관리비가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이게 제가 제 친구들은 전세를 살든 뭐 매매로 살든 웬만하면은 지금 대부분 다 아파트에 살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하고 얘기를 해봐도 관리비가 저희가 이상하게 적게 나오면 적게 나왔지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그 친구들은 진짜 그 집을 관리하는 관리실이 있잖아요. 나머지 전기세, 물세, 가스비를 제외하고도 진짜 들어가는 관리 비용이 따로 있잖아요. 근데 단독주택은 일단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그게 나중에 저희가 개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진짜 관리비 명목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아직 저희가 1년 좀 넘게 살았는데 그동안은 뭐 문제는 없었는데 이제 집이다 보니까 조금씩 생기기는 시작하겠죠. 근데 그게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집 공사 비용이 어느 정도 될까요? 맞아, 이게 제가 이런 댓글을 좀 몇 개 봐서 사실 남겨드리려고는 했는데 제가 남겨드렸더니 유튜브에서 광고성 댓글처럼 봤는지 그냥 계속 삭제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공유를 못 드렸어요. 한두 분한테 댓글에 적용되는 선에서 그냥 메일로 문의해달라고 이렇게 남겨놓기도 했는데요. 저희 집은 지금 가전, 가구 이런 거 다 빼고 순수 공사 비용만 한 1억 2천만 원 조금 넘게 들었습니다. 근데 집 평수가 좀 커서 그런 것도 있어요. 저희가 베란다 면적하고 이런 좀 확장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공구상 면적이랑 똑같아요. 지하 평수 빼고도 거의 54평 이 정도가 나오고요. 지하 면적 같은 경우에는 호실이 2개가 있고 바깥쪽에 창고가 2개가 있는데 그 면적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 대장상에 나오지도 않고 저희가 딱히 당장 공사할 생각이 없어서 재보지도 않아가지고 정확한 평수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래도 공사를 할 준비는 어느 정도까지 하고 지하에 자재도 되게 좀 많이 남겨놓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자재를 좀 넉넉하게 구입한 것도 있지만
보통 이 정도 평소 하는데 그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집마다 스타일이 다르고 단열을 어떤 걸로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는 몇 평 정도면 얼마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전문가에게 직접적으로 견적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구옥을 구매하려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 그분들한테 현실적으로 드릴 수 있는 조언이라든지 아니면 구매 전에 꼭 체크해야 될 사항이 있는지 알려줄 수 있을까? 구매 전에 꼭 체크할 사항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요. 구매 전에는 무조건 불법 건축물이 있는지부터 확인을 하셔야 돼요. 공구상 면적과 실제 면적이 다른지, 그 다른 면적에서 어떤 부분이 불법인 건지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까지는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알고 계셔야 되는 이유가 사실 대출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대출을 받으시려면은 불법 건축물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도 있고 가끔 가다가 이제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2층에 건축주가 사시고 1층에 뭐 상가라든지 이런 걸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럴 때 불법 건축물이 있으면 용도 변경이 안 됩니다. 그리고 대수선 허가를 맡을 때도 불법 건축 면적을 웬만하면은 제외하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불리해지죠. 애초에 처음부터 불법 건축 면적이 없으면 그렇게 큰 문제가 될 건 없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다가구 주택이 거의 없는 동네에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저도 이런 동네를 찾는데 되게 오래 걸렸거든요. 나중에 시간 되실 때 한번 와보시면 어떤 느낌인지 아실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공구상 면적이 들어가 있든 안 들어가 있든 지하가 있는 집을 매수하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은 그런 거 보셨죠? 창호가 있는데 바깥쪽에다가 원래 베란다인데 창호를 하나 더 달아놓은 약간 그런 집들이 있어요. 이제 내부가 추우니까 바깥에다가 창호를 하나 더 달아서 바람을 좀 막자, 그 단열을 좀 신경 쓰자,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지하도 마찬가지예요. 지하 같은 경우에도 바닥 생 기초에 마주하지 않고 내가 지내는 공간 밑으로 다른 공간이 하나 있다 보면은 직접적으로 내가 지내는 공간하고 마주쳐 있지 않다 보니까 한기나 약간 그런 문제에서 어느 정도는 또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보셔야 될 게 여러 가지는 있지만 이 카메라 안에다가 다 담기에는 분량이 너무 많아요. 이런 건 개인적으로 이메일 주시면은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메일 주소는 제 채널 정보에 나와 있으니까 거기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사실 궁금한 점은 거의 다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요. 이게 저희 인테리어 공사 끝나고 가구를 채워 넣었잖아요. 근데 이 가구나 아니면 뭐 오브제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1년이 지나다 보니까 이거를 다 찾을 수는 없는데 저희가 기억을 하고 웬만큼 찾은 것들은 제 유튜브 채널 메인 페이지에 링크를 걸어뒀어요. 거기에서 확인해 보시면은 어느 정도까지 좀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궁금하신 거나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 한번 달아주세요. 그러면은 저희가 그 물건들 같은 경우는 한번 서치를 다시 해서 채널 페이지에다가 다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의 조회수가 30만 가까이 되더라고요. 되게 많이 봐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해서 많은 관심 주셔서 되게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응원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결혼도 앞두고 있어서 되게 힘내라 이런 댓글도 많이 봐서 진짜로 힘을 많이 얻었습니다. 제가 많이 부족하고 좀 배워야 될 점이 많지만 좋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좀 많이 노력하고 발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